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 노동시장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과목, 5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나올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 나왔어요. 자, 다음 중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숍 제도는, 즉 존재하는 숍 제도에 대한 다 이해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네요. 자, 1번 정답 먼저 한번 알아보면 1번이에요. 자, 그럼 클로즈드 숍이 뭐냐? 에이전시 숍은 뭐고 오픈 숍이 뭔지 한번 알아봐서 이 문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숍 형태는 크게 4개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클로즈드 숍. 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채용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숍 형태는 이제 채용과 조합에 대한 가입의 여부에 따라 둘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 클로즈드 숍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채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오픈숍은 조합에 가입하든 말든 채용은 가능하다라는 유형이 되겠죠. 자, 여기서 유니언숍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아시면 되는데, 유니언숍은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채용은 가능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게 유니언숍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가입을 해야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자, 에이전시 숍은 뭐냐면 조합에 가입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근데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비는 내야 돼요. 왜? 비조합원도 조합 혜택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 숍의 형태가 참 특이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자, 조합원이 많으면 당연히 조합의 힘이 세진다라는 개념까지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자, 조직력이 강화시킬 수 있는 건 당연히 조합원이 많으면 일단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을 해야 채용이 되는 클로즈 숍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고정급제 임금 형태가 아닌 것은, 자, 4과목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이제 고정급과 연봉제에 대한 비교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보면은 정답은 3번 성과급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봉제와 성과제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급 제도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노동 능률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을 한번 봐야겠죠. 자, 장점, 노동자들이 합리성과 공평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못해서 돈을 못 받은 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겠죠. 자, 노동 능률을 자극하게 되고 원가 절감과 노동자의 소득 증대, 원가 계산이 용이한 게 성과급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보게 되면은 소득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누구는 잘하면 돈을 많이 받는데 누구는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근무 분위기 위해가 가능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 계산이 또 복잡해져요. 자, 임금이 불확정적인 거죠. 작업량만 신경 쓸 수도 있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게 연결이 됩니다. 즉, 성과급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생산량과 품질이 일정한 경우에 성과급을 사용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량과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성과급 때문에 임금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연봉제 한번 볼게요. 연봉제는 평가에 이루어집니다. 인사고과나 직무 분석 등의 중요성을 둬서 얘가 어느 정도 일을 한다 그러면은 뭐 연봉을 책정을 해서 쉽게 계산을 하는 거죠. 즉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임금이 직결되므로 근로자들에게도 동기부여 의욕을 주는 거는 마찬가지 성과급과도 비슷하네요. 자, 하지만 단점은 똑같아요. 구성원 간의 경쟁이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연봉제는 전문성을 촉진해서 계속 연봉을 올리고 싶은 욕구를 들게 하고요. 인재 기용에 용이합니다. 연봉을 많이 준다 하면 더 좋은 분들이 입사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연봉제는 아무래도 성과급 제도보다는 기본적으로 임금 관리가 용이하다는 뭐 단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실업의 유형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실무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아요. 자, 실업의 형태를 잘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요거에 대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두 가지 대책 방안이 있는데, 자, 요 각 실업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의 종류는 크게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자발적 실업 먼저 볼게요. 방금 나왔죠? 마찰적 실업이란 더 좋은 임금과 조건을 찾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실업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직접. 왜? 더 좋은 곳과 더 좋은 임금을 찾으려고 스스로 퇴사하는 겁니다. 좌진퇴사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실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책을 잡으려면 직업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구인, 구직, 전산망 확충을 해주면 여기 자발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구조적 실업과 비슷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구조적 실업을 그러면은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구조적 실업은 지역의 기술 차이, 마찬가지 같은 내용이고요. 산업 구조 변경 등에 퇴화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자,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B 지역에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B 지역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기술력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에 이제 기술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A 지역에서 이제 B 지역으로 더 임금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꿈틀꿈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A 지역에 있는 회사가 망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쟁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대책으로 교육 훈련을 해줍니다. 기술이 좀 더 기술력이 부족한 지역에 교육을 해준다거나 이주 보조금 조금 더 이쪽으로 이제 더 이 지역으로 많은 직업을 구하시는 구직자들이 올 수 있도록 이주 보조금을 주는 것들이 이제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대책으로 하려면은 구인구직 전산망을 확충해 주는 것도 이제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으니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을 비교해서 서술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자발적 실업에 또 중요한 게 경기적 실업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쉽게 이해하시면 IMF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뭐 코로나 지금 요즘 우리 시대랑도 비슷하네요. 경기 변동, 경기 불황으로 발생하는 장기적 실업 중에 하나죠. 자, 경기적 실업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요.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근무 제도를 변경하거나 감세 정책으로 이제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는 정책을 함으로써 대책,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로 잠재적 실업도 있고 계절적 실업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가야겠죠. 자, 잠재적 실업은 비수요적 실업입니다. 사실상 실업한 건 아닌데 이제 실업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자, 능력이 10인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5밖에 안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 5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도 좀 손해다. 나라 입장에서는 손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잠재적 실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절적 실업은 농사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 계절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계절적 실업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즉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밖에 없다라는 개념도 이해하시고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2차 실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추가로 요거는 이제 2차 실무 준비를 위해서 고용 얘기 나온 김에, 실업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외우고 넘어갈게요. 자, 야호다가 얘기를 했는데 고용으로 인한 잠재 효과가 있다라고 야호다가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는 시사외정활로 외워보겠습니다. 시사외정활. 야호다가 얘기한 고용으로 인한 잠재 효과. 시사외정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조직화. 자, 고용되게 되면은 하루 일과에 대한 일정의 계획을 세워서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사회적 접촉 효과,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외부적인 목표가 생겨요. 공동의 목표를 이루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정체성, 직업을 통해 사회적 신분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외정활의 마지막 활동 강화, 육체적인 활동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라고 야호다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 2차 실무 준비를 위해서 같이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효율성 임금을 지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은,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효율성 임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실업의 형태를 다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정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입니다. 자, A 지역과 B 지역의 임금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자, A 지역 임금이 더 높은 곳, B가 만약에 100만 원인데 임금이 A가 50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B 지역의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더 높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발생하는 말씀드린 A 지역과 B 지역의 이제 구조적 실업, 지역적 차이, 기술의 차이로 올 수 있는 실업 형태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효율성 임금 말 그대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왜? 생산성이 높아지라고 임금을 많이 주는 게 효율성 임금입니다. 자, 그럼 이 효율성 임금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효율성 임금 가설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균형 임금보다 평균 임금이죠.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합니다. 자, 왜? 이로 인해 이윤 극대화하는 기업, 대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윤 극대화는 대기업들에게는 이득이 된다고 보거든요. 임금을 많이 주면 고생산성과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면 이제 효율 임금이 결정된다라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요. 노동자의 퇴직과 고용 유지 욕구를 증대시켜서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또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줄여 말하면 직장 상실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양질의 노동자 고용할 수 있겠죠. 대기업 우리 삼성만 생각해도 그렇죠. 또한 신규 노동자 훈련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효율성 임금은 좋다라고 대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효율성 임금이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좀 볼게요. 자, 2차 실무에 나온 내용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임금 격차 발생 5요인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인적 자본량의 차이, 그리고 생산성의 차이, 그리고 보상적 임금의 차이, 그리고 효율성 임금 나왔죠. 자, 다섯 번째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이 다섯 가지로 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효시, 인생 보효시라고 특이하죠? 자, 저는 특이해서 좀 잘 외워지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실무 때 5요인 쓰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산업별 임금 격차 발생. 산업끼리, 같은 산업이지만 같은 산업이 아니죠. 산업마다 왜 임금이 다른지, 어떤 것 때문에 다른지 그 3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 생산성의 차이입니다. 자, 생산성 차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세 번째, 시장 지배력 차이. 독과점이냐, 경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산업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생로시라고 도식화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말 끝나기 무섭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나왔어요. 자, 요거 정답 한번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른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노동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니라 노동 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또 나머지 세 개는 노동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이 인 것이죠. 자, 1차에서는 노동 공급 탄력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2차 때는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혹은 노동 수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에서는 노동 공급이 자주 나와요. 노동 공급은 두 개가 있습니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이 있고요. 노동 공급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자, 노동 공급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은 일단 인구수, 그리고 노조의 단체 교섭력, 그리고 단체 교섭력입니다. 그리고 여성 취업 기회 창출 가능성 여부, 그리고 파트타임 근무의 보급, 그리고 노동 이동의 용이성,
고용제도 안정화, 산업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결정시키는 거고요.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인구수는 똑같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자 이것도 여성 취업기회 창출 가능성 여부랑 같은 맥락이죠. 자, 그리고 노동의 시간도 파트타임 근무의 보급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되는 게 이제 노동의 질이 있습니다. 노동의 질, 그리고 임금 추가됐죠? 그리고 노동의 정도까지 해서 노동 공급 결정 요인과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을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2차가 더 어렵죠. 2차 진짜 중요한 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은 힉스와 마샬이 얘기를 했습니다. 총생 단어라고 외울게요. 총생 단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총생 단어. 첫 번째, 총 비용 중 임금의 비율입니다. 자, 총 비용 중 임금의 비율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야지 정답이 되고요. 두 번째, 생산물에 대한 수요 탄력성. 생산물에 대한 얼마나 수요를 하는 게 탄력성이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3번,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노동의 대체 가능성. 아까 나왔었죠?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을 해주는 총생 단어 네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노동 수요 결정 요인 같이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노 생산, 일본어 같죠? 자, 첫 번째 임금, 두 번째 기술 변화, 그리고 노동 생산성 변화, 생산 요소 변화, 상품에 대한 수요, 이렇게 5가지 꼭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실무 위주를 공부를 하는 거기도 하고 1차에서도 나올 수도 있으니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머릿속에 이해를 하셨다가 이제 서술형 2차 실무 때 풀어 쓰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과 비탄력성, 이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이 뭔지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먼저 노동 수요가 만약에 탄력적이다 그러면은 일단 탄력성이 1보다 높다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수평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뭐다?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거는 기업에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 총 근로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자, 대신 실업자가 생기기가 쉬워요. 실업률이 상승을 한다. 즉,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면 기업에 유리하고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반대겠죠? 탄력성이 1보다 낮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프는 수직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수직에 가깝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은 근로자에게 더 좋아요. 노조의 교섭력이 강합니다. 즉, 노동자에 대한 협상이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노조가 교섭을 잘하니까 총 근로소득도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노조가 힘이 세니까 고용량 감소가 적어서 실업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저하까지 연결되는,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하면 일단은 노조가 뭔가 힘이 세다, 그런 느낌, 뉘앙스를 가지고 이해를 하셨다가 거기에 따르는 현상들 기억 안 나셔도 쭉 쓰셔도 아마 뭐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거랑 비탄력적인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근로 등 일정량 이상의 노동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된다면 이 현상에 대한 분석 도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지금 이 문제도 2차 실무 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노동을 기피한다. 자, 일하기 싫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돈은 벌어야 되죠. 즉, 노동을 기피한다는 거는 배가 부른 거죠.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이제 잘 버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조금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노동 공급 곡선이 오히려 뒤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태가 있는데 그래프가, 요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준비한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풀려면은 소득 효과와 대처 효과, 대체 효과, 그리고 여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이건 마찬가지 2차 실무를 푸실 수 있으려면은 이 개념 확실히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득 효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임금과 소득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근로자가 소득에 만족한 경우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소득효과는 근로자가 소득에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과 소득이 이렇게 쭉 여기 노동 그리고 임금이죠. 임금 쭉 오르는데 요 기점으로 해서 자 여기서 나는 이제 돈도 잘 오른 것 같은데 내 소득에 만족해. 나는 좀 이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어. 하면서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즉, 이 구간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대체 효과가 뭐냐? 임금과 소득이 마찬가지로 상승을 계속 쭉 합니다. 근데 노동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왜? 근로자가 소득에 불만족했어요. 나는 돈을 좀 더 벌어야겠어. 내가 1시간 일하면 돈을 더 받는단 말이지. 그럼 나는 더 일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즉, 이 구간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큰 상황은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 그래서 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좌상향하고 있죠. 좌상향하는 상태가 뭐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경우죠. 즉 정리를 해보자면 소득 효과는 배가 부른 효과예요. 물론 시험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대체 효과는 배가 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배고픈 효과인 거죠. 즉 소득 효과가 더 클 때는 자 이렇게 후방 굴절형 그래프를 보이기도 하고 좌상향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우상향한다라는 개념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가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여가가 열등제, 여가가 정상제. 자, 열등제면 어떻게 되냐? 정상제면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가가 열등제라고 하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큰 거예요. 자, 이 여가가 열등제라는 단어 자체 보면은 여가가 뭔가 열등해요. 여가가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가가 그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거고요. 만약 여가가 정상이에요. 나는 이번 주말에는 놀 거야. 야근 안 할 거야. 오늘 친구들이랑 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거죠. 배가 불렀죠. 그럼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 좌상향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가가 열등제인지 정상제인지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잡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니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전체 근로자의 20%가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대요. 자, 직업 탐색 기간이 평균 3개월이란 마찰적 실업률은? 이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요 표현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직업 탐색 기간이 평균 3개월이다, 뭐 4개월이다, 5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이 문제는 금방 풉니다. 자, 평균 3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1년에 12개월이죠. 평균 3개월이니까 여기 숫자 3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4분의 1. 자, 4분의 1 동안은 늘 실업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왜? 1월 달에부터 탐색을 하신 분이 4월쯤에 취업을 하시겠죠. 자, 그럼 4월부터 탐색을 하신 분은 7월에 7월인가요? 8월인가요? 자, 어쨌든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간은 계속 3개월 공통돼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 3을 이렇게 평균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0.25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 근로자 20%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학 공식이죠. 전체 근로자 20%, 100분의 20이 4분의, 그 중에서도 이제 4분의 1 기간 동안 이제 못 찾고 있다라고 하셨으니 4분의 1 이렇게 뭐 곱해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4, 1 지워지고 5 이렇게 계산하면 100분의 5죠. 100분의 5는 자, 5% 해서 2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포인트는 이제 직업 탐색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혼란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요거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어떤 도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구할 경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크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이런 계산 문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먼저 실질 임금 공식 한번 볼까요? 실질 임금 공식은 자, 우리가 명목 임금이 있죠. 명목 임금을 나눈 거죠. 뭐로?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눈 것에 이제 100을 곱해주면은 실질 임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명목 임금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 있으니까 넣어서 계산을 기응, 니은, 디귿 하나씩 다 해보면은 정답은 자, 2번이 되네요. 자, 2번이 됩니다. 자,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푸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린 2차 실무까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실질임금, 명목임금,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란 무엇인지 알아야지 2차 실무 때까지 공부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실질임금 개념 볼게요. 자,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구매력으로 평가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명목임금은 그 물가 수준에 상관없이 책정된 임금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로자들은 명목임금에 더 예민하다라는 것도 잠시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요. 실질임금 공식 아까 말씀드렸죠. 명목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 주시면은 실질임금이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자, 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원인에 대해서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자, 하방 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잘 떨어지지 않죠. 실제로 임금이 깎이는 건 뭐 처벌받는 일 이상 아니면 보통 없죠. 자, 그 원인 볼게요. 원인. 강력한 노조가 있거나 노동자의 역선택. 아, 나 월급 깎아? 그럼 난 더 좋은 데로 떠나겠어. 회사 관두겠습니다. 라는 노동자의 역선택과 장기 근로계약, 이미 계약할 때 얼마 정도 올리겠다라는 계약을 했을 경우나 이제 화폐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최저임금제가 이제 또 방어를 해주겠죠.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효율성 임금 정책 때문에 임금이 잘 안 떨어지고 노동자들이 또 실질 임금보다 명목 임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개념 머릿속에 담아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 그 화폐 환상이라는 거는 뭐 잠시 말씀드리면은 뭐 아까 노동자들이 여기 이제 실질 임금보다 명목 임금을 더 중요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명목 임금은 물가 수준과 상관없이 책정된 임금이에요. 즉 화폐 환상이라는 개념은 요거랑 비슷한데 물가는 10% 올랐는데 내 월급은 5% 올랐어요. 그러면 사실상 월급은 안 오른 거죠. 오히려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환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폐 환상이에요. 어쨌든 이 내용 잘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2차 실무 때 좋은 준비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망 노동력 인구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실망 노동력 인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이거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 4번입니다. 일단은 1차 때는 실망 노동력 인구는 뭐 비경제 활동 인구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우리는 2차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망 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실망 노동자 효과는 제가 아까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 취업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해 버렸어요. 자,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 뭐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즉, 구직 활동 포기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니까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왜냐? 자, 실업 인구가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슉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오히려 한 명이 줄게 된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황은 좋아지는 게 아닌 거죠. 자, 부가노동자 개념은 오히려 반대예요. 자, 먼저 개념 등장. 가구주가 실직을 하거나 이제 돈을 주수입원이죠. 실직을 하거나 노동시간 감소로 해서 이제 돈이 줄었어요. 임금이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구원 중에 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바로 취직이 안 되겠죠. 슬프겠지만. 자, 그래서 부가노동자 효과는 부가노동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구직자가 늘게 된 거죠. 일을 하려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노동자와 이제 실망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구분할 줄 아시는 게 2차 실무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직능급 임금 체계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4과목에서 좀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 뭐 있냐면은 직능급이랑 직무급 그리고 이제 연공급을 좀 비교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인데요.
자, 일단 직능급 문제, 직능급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직능급은 보니까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직능급과 직무급과 연공급의 차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공급이란 건 일단은 속인적 요소가 중요해요. 속인적 요소란 뭐냐? 근속 연수나 성별, 연령, 학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말 그대로 되게 속세적인 요소들인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연공급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 위계 질서 확립이 용이하죠.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부장님인데 뭐 일 대충 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과장님인데 대충 놀다가 눈치 보다가 퇴근하시는 만년 과장님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직무급의 특징은 노력이나 숙련, 작업도나 지식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즉 직무에 따른 임금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게 직무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직능급의 특징을 볼게요. 직능급의 특징은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 능력, 동일 임금, 같은 일 했으면 똑같이 돈 받아야지 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등급이 나눠질 뿐인데요. 그렇다 보니 속인적 요소, 속세적인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다시 보면은 이제 1번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 용이하다. 자, 연공급이죠. 그리고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자, 여기 직무라고 되어 있네요. 직무급이죠. 그리고 무상 안일주의 및 적당주의 매너리즘이죠. 요거 연공급 특징이네요.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힉스의 교선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2차 실무 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일단은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비유곡선 이거죠. 자, 이게 노동조합의 저항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힉스의 교선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2차 실무 때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자, 정답 한번 먼저 보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노동조합이 WO 어딨죠? 여기 있죠? WO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사용자, 기업이죠. 사용자는 쉽게 수락하겠지만 그때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교섭 대표들과 일반 조합원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자, 이거 말도 안 되죠. 임금이 더 높은 걸 요구하면은 당연히 좋은 건데 오히려 회사에서 싫어하겠죠? 자, 내용이 너무나도 약간 그럴듯한 척하고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교선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글로 풀어낼 수 있을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힉스의 교선 모형에서 중요한 건 일단 양보곡선과 저항곡선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항곡선 AE가 저항곡선입니다. 저항곡선이라고 하면은 근로자, 노조가 이제 요구하는 선이 저항곡선인 거고요. 그러면은 BU는 양보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보곡선. 네, 양보곡선은 기업의 입장이겠죠. 기업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임금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저항곡선과 양보곡선이 만나는 여기에서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자, 요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왜냐? 일단 양보곡선 볼게요. 양보곡선 맨 처음에 파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니네 파업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돈 많이 줄게 많이 줄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그래 계속 파업해라. 우리는 뭐 어느 정도의 자본도 있고 다른 대체 회사도 있어 외주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융통성 있는 협상을 보이면서 타결하게 되면서 점점 우상향하면서 임금을 낮추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노조는 반대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 얼마만 줘. 아니야. 근데 더 필요해. 더 점점 우리 임금이 더 필요해. 더 올리겠어. 그래서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임금 상승을 원하게 됩니다. 노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타결에 동의하려고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하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힉스의 교선 모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보곡선과 저항곡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AE는 양보곡선이에요. 양보곡선. 자, 양보곡선은 기업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BU죠. BU는
노조의 입장이에요. 노조의 입장을 이제 저항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항한다. 임금을 올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임금이 어디서 결정되는지가 중요한데, 임금은 저항 곡선과 양보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이 돼요. 이 내용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요. 양보 곡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기업은 임금을 많이 안 올려주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 그래, 임금 올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다 보니 기업은 융통성 있는 협상을 보이며 타결하므로 양보곡선은 점점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노조는 맨 처음에는 임금 한 100% 올려줘 라고 얘기를 먼저 시게 불러야지 이제 좀 딜 교환이 잘 되잖아요. 먼저 불러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쭉쭉 이제 원하는 임금 상승률이 줄게 됩니다. 자, 즉, 노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타결에 동의해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하향하게 되는 것이 저항곡선이다. 라는 이 개념 머릿속에 꼭 담아 두셔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풀어서 쓰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 관한 신고전학파의 주장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일단은 정답 빠르게 볼게요. 정답은 노동시장의 분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싶은데, 이거는 이제 노동시장의 분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분단 노동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 이 문제를 넣습니다. 자, 그럼 분단 노동시장이란 뭐냐? 이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연결이 나눠지고 연결이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질의 노동이지만 대우나 복지, 임금이 다르다라고 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인 거죠. 자, 둘 다 뭐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게 USB인데, 이제 USB를 만드는 회사를 업무를 봐요. 그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USB를 하루에 10개를 만들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하루에 10개를 만든다고 칩니다. 근데 둘이 임금과 복지가 너무 차이가 나죠. 자, 이게 분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분단 노동 시장입니다. 근데 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가기는 쉽죠. 근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노동시장의 연결이 나눠져 있고 연결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분단 노동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1차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분단 노동시장에는 이제 정부의 개입이 많으면 안 돼요. 하지만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요게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또 있고요. 외부 노동시장보다는 내부 노동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 보통 기업 간의 차이가 크죠. 자, 요거는 이제 외부, 뭐 나라 정부에서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 안에 존재하는 내부 노동시장의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실무 준비하실 때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2차 실무 준비를 할 때는 이제 분단 노동시장이 어떤 건지 전체적인 이해를 해두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과목 설명을 드렸었는데, 4과목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2차 실무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1차 이제 필기 시험에서도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4차 필기 공부 지금 오늘 이 영상만큼은 정말 다른 영상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공부 꼭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5과목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